2주 전 저희 잠금 해제 2020 팀은 김경준, 에리카 김 남매가 다스로 송금한 의문의 140억 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취재팀은 옵셔널 캐피탈 측 미국 소송 대리인인 메리디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털어놓은 내용 중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주목을 끈 것은 크게 두 가지. BBK 사건의 핵심은 LK 이뱅크라는 회사고 검찰과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이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녀의 주장은 충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그동안 그녀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뷰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BK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7년 5월부터입니다. 이후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경준의 BBK 관련 주장이 악의적 조작에 기초한 흑색 선전과 무책임한 폭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BBK 사건에 대한 이 대통령 연루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고 관련 서적들도 꾸준히 출판돼 왔습니다. 그런데 메리디 변호사는 이 사건에 BBK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아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로 같은 그 상황에서 그 김경준 씨나 에리카 김 씨는 기가 막힌 팀을 잡은 거죠. BBK, 그 원 랭귀지로, 그러니까 BBK라는 그 단어로 BBK의 주인은 이명박 후보였다, 이명박 당선자였다, 이거 하나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김경준 씨가 잡힌 그 범죄, 크라임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커넥트를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말하자면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방향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는 바로 LK 이뱅크라는 겁니다. 저는 이 LK 이뱅크가 모든 그 의혹의 핵심이고 정말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으로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되어질 텐데 LK뱅크의 모든 운영이나 아니면 세무관계나 계좌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도 전혀 조사된 게 없더라고요. LK 이뱅크는 200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자본금 20억 원으로 김경준 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해 6월 이 대통령과 김 씨는 40억 원을 더 투자해 회사 자본금을 60억 원으로 늘립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10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김 씨가 투자해 지분이 절반씩으로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증자금 출처에 대해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초 특검이 이 대통령의 증자금 10억 원 중 5억 원이 세관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입금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형상 세관공업은 다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하지만 사실상 다스의 위장 계열사에 가깝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인 이모 씨는 다스의 상무를 겸직했고 대주주인 김진 씨는 다스의 전무였습니다. 김진 씨는 바로 이 대통령의 매제, 즉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검찰이나 특검 수사 결과 그 어디에도 세관공업이 이 대통령의 LK 이뱅크 증자금을 대납해준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 대통령. 그렇다면 세관공업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세관공업은 왜 이 대통령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걸까요?
세관공업 대주주였던 김지인 부사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김지인 부사장님 자리가 몇 번입니까? 1603번 아닌가요? 전 번호는 맞는 것 같은데요. 770-1603 맞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지인 부사장님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전화가 잘못하셨습니다. 그쪽 번호를 알려주시던데. 잘못하셨습니다. 그럼 김지인 부사장님 그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거 돌려드릴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어갔습니까? 네네, 그 실례지만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는 현장 사무실입니다. 현장 사무실이요? 네네. 좀 기다리세요. 네. 자본금의 출처부터 의심스러운 LK이뱅크. 메리리 변호사는 LK이뱅크와 BBK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두 회사의 주소지는 같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중구 삼성생명 빌딩 18층. 이 대통령이 자리했던 회장실 바로 옆 부회장실에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근무했습니다. 당시 김경준 씨는 LK이뱅크의 사장이면서 동시에 BBK의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사실상 같은 공간을 썼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곳은 LK이뱅크. 2000년 말에는 EBK 증권중개가 임대계약한 삼성동 코스모타워로 함께 입주했습니다. 당시 회사 사내 연락망입니다. 법인체는 달랐지만 연락망은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던 회사 통장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입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LK이뱅크와 BBK 두 회사는 사실상 공동 관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진영 씨, 그 양반 증언만 보더라도, 조서만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그대로 얘기를 하면 직원이 쭉 여러 명이 수십 명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LK 직원으로 들어왔는지 BBK 직원으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느 달에는 LK 돈으로 받았는지 월급을 BBK 돈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런 단합대회를 하면 다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옵셔널을, 그러니까 광은창투 인수해서 옵셔널로 이름 바꾼 다음에 왜 옵셔널 회사 주체를 해서 이제 옵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를 할 때 LK 직원도 BBK 직원도 다 불러요. 실제 관련 직원들의 법정 진술을 보면 LK이뱅크와 BBK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 사무실 안에 LK이뱅크, BBK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한 공간에 다 있었나요? 예, LK이뱅크와 BBK 회사 연락망이 각 책상마다 붙어 있었고 그 맨 위에 이명박 회장의 자리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예.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이 단합대회를 한 장소. 회식할 때 이명박 회장이나 김백준 부회장도 참석했나요? 야유회 갈 때 참석했습니다. 장소가 이명박 회장의 별장이었지요? 예. 메리디 변호사는 김 씨의 불법 행위에 BBK보다 오히려 LK이뱅크가 더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합니다. 2000년 11월 김 씨가 광주은행 자회사인 광은창투를 매입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할 때 이용한 게 바로 LK이뱅크 계좌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1년 2월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남매가 미국에 만든 종이회사인 AM 파파스와의 주식 거래.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씨는 각각 26.5%씩 모두 53%의 LK이뱅크 주식을 100억 원에 매각합니다.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을 무려 3배인 주당 15,000원에 판 겁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지적합니다. LK뱅크가 그 법인 설립 서류에는 마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돼 있어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회사로 설립해서 불과 얼마 만에 무슨 돈을 무슨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를 벌었길래 600만 불의 주식을 파냐는 얘기죠. 그 사갔다고 이야기한 그 주식을 사갔다고 한 AM 파파즈라는 회사야말로 조금 조사하면 또 역시 김경준 엘카 김이 마찬가지로 G 만들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계좌연 그런 회사거든요. 결국 AM 파파스의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는 바로 BBK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BBK에 투자한 돈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LK뱅크 주식을 매입하면서 다시 이 대통령과 김 씨의 주머니로 들어온 겁니다. 그 횡령이죠. 그렇죠. 회사 자금을 개인이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있다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공모를 같이 한 경우에는 당연히 둘이 다 같이 정범이 되는 거죠. 범죄 행위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스러운 대목은 이뿐 아닙니다. 이 대통령과 김 씨는 2월 23일 AM 파파스에 판 LK뱅크 주식을 4개월이 조금 안 된 6월 13일 같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합니다. 그런데 팔 때와 살 때 계약서의 서명란을 보면 AM 파파스 대표자 서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대통령의 서명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서명과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위조했을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LK뱅크 주식 보유 변동 현황입니다. AM 파파스로부터 LK뱅크 주식을 다시 매입한 이후 이 대통령은 김경준 씨와 함께 대주주가 됩니다. 사실상 다시 동업자가 된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계약서에 본인이 모를 수가 있나요? 글쎄,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자로서의 지위만 서로 뒤바뀐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서명의 동일성 여부야 당연히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분명히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경준 씨의 불법 행위에 LK뱅크가 이용된 경우는 또 있습니다. 김 씨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광은창수를 옵셔널 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5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때 참여한 업체는 GE, 라라자, 프라임, 매크로우 등 10여 개 외국 기업들로 모두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남매가 허위로 만든 종이 회사들입니다. 이들 업체가 매입한 옵셔널 벤처스 주식은 모두 380여억 원어치. 그런데 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것은 다름 아닌 LK뱅크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기가 막힌 스킨인데 안 판 척 하기 위해서 주식을 인수받은 다음에 돈 낸 것처럼 하고 그 주식이 어디로 나가냐면 다수가 LK뱅크로 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양도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법망을 어떻게 피하냐면 주식은 판 게 아니라 대여잖아요. 그럼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없잖아요. G라는 회사가 LK뱅크로 옵셔널이 LK뱅크로 주식을 대여해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LK뱅크가 파는 거죠. LK뱅크는 그 개미 투자자들이 모르는 존재잖아요. 보고 의무가 없이 이렇게 디스패치 해갖고 주식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종 작전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작전인 거죠. 빌린 주식을 판다. 빌린 거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데 그 주식을 판다. 이거는 일단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가
처분하는 거니까 횡령죄가 성립이 되겠죠. 대여해준 쪽하고 대여받은 쪽하고 사전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뭐 공동 정범이 되겠죠. 네. 같이 공모를 한 거니까. 네. 김경준 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BBK 투자자들에게 일부 돌려주고 일부는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BBK 투자 반환금 165억 원에 해외 송금 154억 원 등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횡령금만 320억 원. 김 씨의 각종 불법 행위에 LK이뱅크가 고스란히 이용당한 결과입니다. 대주주인 이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취재팀이 입수한 2001년 4월 18일자 LK이뱅크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 전원이 사임하고 신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 새로 선임된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외국인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경준 씨와 결별했다는 게 바로 이날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새로 선임된 외국인들 모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허위의 인물들이고 실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LK이뱅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씨 등 기존 이사들 대신 가짜 외국인들로 채워집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씨가 다시 LK이뱅크의 대주주가 됐는데도 여전히 가짜 외국인들을 대표이사와 이사에 그대로 앉혀뒀다는 겁니다. 가공인물이든 제3자든 이렇게 대표이사를 해놓는 이유는 대개 보면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겠죠. 뭔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도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LK이뱅크의 실질적인 관리는 누가 한 걸까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LK이뱅크의 모든 계좌는 김경준 씨가 장악해 각종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수한 LK이뱅크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의문이 듭니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이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 보고서입니다. 보고 시점은 2001년 7월 12일 오전 11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에게 다시 확보한 LK이뱅크 주식만큼의 주권 교부 절차를 지시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지시를 받은 사람은 BBK 소속이었던 이모 부장. 또 하나은행의 LK이뱅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김경준 씨를 통해 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은행이 그 직후인 7월 27일 풋옵션 계약에 따른 LK이뱅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 이를 앞두고 가격 협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하나은행이 투자한 금액은 5억 원이었고 풋옵션 조건은 연이율 9%였습니다. 2001년 초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까지 LK이뱅크 주주 변화를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월 23일 이 대통령과 김 씨는 LK이뱅크의 주식 53%를 AM파파스에 매각합니다. 4월 18일 주주총회에서 이 대통령을 포함한 기존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 허위의 외국인들이 취임합니다. 그로부터 2달 후인 6월 13일 이 대통령과 김 씨는 다시 LK이뱅크 주식을 회복합니다. 다시 한 달 후인 7월 12일 김백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에게 LK이뱅크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합니다. 김경준 씨가 LK이뱅크의 계좌를 통해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시장에 불법으로 매각하던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LK이뱅크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K이뱅크의 대주주이자 어떤 그
대표이사 내지는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LK이뱅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상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어떤 그 결정권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는 어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다.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리고 규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검찰은 왜 LK이뱅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걸까요?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은 2007년 6월 15일 메리리 변호사가 한국 검찰 이모 검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녀가 김경준 씨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오랜 기간 추적했던 미국 U12뱅크 계좌 등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LK이뱅크 수사 요청서를 첨부했습니다. 이 수사 요청서에는 앞서 기자가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반송됐습니다. 누군가 수신을 거부한 겁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고민 끝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같은 편지와 자료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엔 한국 검찰에서 이를 반송한 경위에 대한 조사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그 무렵에 누가 전화가 왔냐면 다스와 LK이뱅크 측 전체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서 선임됐다고 하는 요 바로 전에 그 총영사 김재수 총영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민원 낸 건 지금 현재는 발설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의 소송과 관련된 비밀 정보였어요. 그리고 검찰과의 모든 컨택도 너무나 이상한 게 청와대 제가 민원한 걸 그 당시 이명박 캠프가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옵셔널이 자꾸 청와대에 민원을 보내서 어떤 조사 요청을 한다. 청와대에 민원을 보냈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 소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의 감으로 검찰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캠프에. 메리리 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2차례 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그녀가 민정수석실에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제가 지난번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낸 직후 김재수라는 이명박 씨의 미국 변호사가 옵셔널이 청와대에 진정을 했냐고 물었었습니다. 최근에 김재수 변호사는 제게 이명박을 위해 스위스 동결 자산은 포기하고 미국 내 동결된 자산의 대부분을 줄 테니 소액주주 문제를 옵셔널이 막고 합의하여 김경준 그룹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명박과 김경준, 에리카 김 그룹은 겉으로 싸우는 척하며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금년을 조용히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간 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덮었다고 봐요. 눈을 감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난리지도 없고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의 이제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나 아주 정교하게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 너무나 정교하게 이 복잡한 수십 명이 얽혀있는 그리고 결코 한 명이 집행할 수 없는 복잡한 이 스킴을 김경준이라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맵을 만든 거죠. 로드맵을. 여기로는 가고 여기로는 가지 말고 여기로는 가고 그래서 그 로드맵에서 단독으로 가고 그 이상 가지 말아야 될 금지구역으로 안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준 게 에리카 김이에요.
당시 민정수석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해철 의원. 그런데 전 의원은 메리리 변호사 편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LK이뱅크 측 변호인이었던 김재수 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LA 총영사로 부임합니다. 그렇다면 메리리 변호사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김 전 LA 총영사의 기억은 어떨까? 제가 나중에 연락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통화 중이라서.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하지만 김 전 총영사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 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Your call has been forwarded to an automatic voice message system. 714392. 그런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일부러 LK이뱅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뺐다는 겁니다. 검찰은 LK이뱅크에 대해 수사를 안 했습니다. 내가 왜 LK이뱅크는 수사 대상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김기동 검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LK이뱅크나 윗분 관련된 것만 범죄에서 빼준다고 했습니다. 메리리 변호사와 김경준 씨의 주장처럼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재팀은 당시 검찰과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변론을 했던 메리리 변호사부터 혹시 우편물 받으신 거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되고 그때 수사를 이름이 겹쳐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겠는데요. 에리카 김하고 이보라 공범 요청서하고 LK이뱅크 수사 요청서 같은 것들을 같이 보냈다고 하던데 혹시 검토해 보신 기억은 혹시 좀 나십니까?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중앙지검에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취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기동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 검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LK이뱅크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LK이뱅크와 AM 파파스와의 주식 거래는 김경준 씨의 사기에 이 대통령이 당했다는 것. 이 대통령이 LK이뱅크의 대주주인 상황에서 김 씨의 불법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대표이사로 사임한 이명박 후보가 그 이후 김경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형사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주주였던 김경준이 LK이뱅크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이명박 후보가 알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는 LK이뱅크에 대한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김경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LK이뱅크를 봐줬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LK이뱅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김경준의 주장은 회유, 협박 주장의 아류에 해당하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검찰도 예를 들면 제가 제기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 왜 LK이뱅크는 조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주식 대여 어그리먼트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주식이 다 판매됐는데, 그러면 이 불법 유상증자를 통한 작전 스킴에 LK이뱅크 계좌가 이용됐는데 이건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베네핏은 누가 가졌습니까? 세금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다면, 예를 들면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검찰이 수사를 했을 텐데. LK이뱅크는 현재 이 대통령 소유의 회사입니다. 주소지 역시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1층. 하지만 사무실은 없습니다. 청산되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는 종이 회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취재팀은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이 대통령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김 전 비서관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를 나온 후 가끔 서초동 청계재단 사무실로 나온다는 김 전 비서관. 혹시 그 청계재단 쪽에 그 김득준 총무비서 전 총무비가 이쪽으로 나오시긴 하세요? 네. 언제부터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청와대 나오셔가지고 한번 나왔는데 한번 거기 나왔잖아. 여기 나오시는데. 아 그래요? 지금 뭘 또 나오셨어요? 예. 지금 안 계시고. 나가셨어요? 나가죠. 하지만 재단 측은 그의 출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나오시나요 이쪽으로? 아니 안 나오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시죠? 네. 이쪽으로 나오신 적 없어요? 아 나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즘에 안 오세요. 요즘 안 나오세요? 네. 아 그래요? 혹시 좀 연락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어차피 동아일보 채널에 나왔는데.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화나 주고 가서 제가. 취재팀은 마지막 수단으로 청계재단 측에 우편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LK뱅크 사건을 검찰이 축소 은폐했다는 메리리 변호사. 이에 대해 이미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했다는 검찰 측. 전문가들의 판단은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이 3월 18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탈퇴한 이후 김경주가 결별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결별한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고 보여집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LK뱅크를 또 지금 다시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동업자 위치에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도 이미 결별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회사의 제가 주주로서 그 1대 주주든 2대 주주든 아니면 대주주로서 자, 1대 주주든 2대 주주든 지분 비율이 비슷한 구조로 간다는 거는 되게 같이 동업을 했다고 보는 게 시장의 일반 상식이겠죠. 그 주주의 권리는 파워는 지분율에서 나오니까 일반 상식선을 해결하면은 그냥 100% 당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사견치 않은 데가 있는 거죠. 누구라도 시장을 좀 아는 사람이 본다면은.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을까? 그 사문서 위조나 또 위조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같은 경우는 7년,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거는 특정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봐서 아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상이면은 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죠. 15년. 좀 깁니다, 이거는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1년.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받은 사람들을 이제 봤죠. 한국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이용해서 또 조직이나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를 다 이용해서 이제 개미들의 돈을 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취재팀이 메리리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소송 관련 자료입니다. 수십만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중 핵심적인 내용만 추린 게 이 정도입니다. 모두 그 까다롭다는 미 연방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들입니다. 취재팀이 오늘 제기한 새로운 의혹은 바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이미 4년 전 충분한 수사를 거쳐 종결지은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메리리 변호사의 주장처럼 검찰이 LK이뱅크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면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의혹도 남김없이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